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차기 보병 전투 차량의 수상주행 능력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과거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LIG가 개발한 무인기 탑재형 40mm 유도미사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지난달인 2024년 6월 19일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서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 수상운행 능력 필요성에 관한 연구 용역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연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고요. 용역비는 6,200만 원. 입찰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차세대 장갑차를 구상 중이고 우리의 차세대 장갑차는 K3 전차보다 더 늦게 나올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40년 이후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차세대 장갑차의 개념을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차세대 장갑차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지를 연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런 연구과제에 대한 입찰 공고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K21 장갑차는 수상주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K21은 수상주행 능력을 위해서 경량화를 해야 했고 그 덕에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방어력까지 포기하고 수상주행 능력을 획득했지만 지금 K21은 제대로 된 수상주행 작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과거에 K21은 침수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일으킨 건 물론이고 지금 현재도 수상주행 훈련을 하기는 하지만 반쪽짜리 수상주행 훈련만을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K21은 병력은 탑승하지 않고 조종수와 전차장만이 탑승한 상태로 일반 병력이 타지 않은 만큼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추가 부력 튜브의 마지막 칸을 채우지 않고 훈련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종수와 전차장에게는 소형 산소호흡기까지 지급해주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훈련해서 실전에서 수상주행이 가능하겠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K21은 수상주행 능력을 포기하고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K21이 수상주행 능력을 포기하고 방어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솔직히 K21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방어력을 별로 강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25mm 기관포로 T-90 전차를 잡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럼 브래들리 장갑차가 어떻게 T-90을 잡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T-90은 전면 장갑만을 강화하고 측면 장갑은 비활성 반응 장갑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면이라면 적의 웬만한 공격도 다 방어가 가능하지만 측면은 적의 경량형 대전차 무기만 방어할 수 있는 비활성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운동에너지탄에는 약합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T-90의 두 종류의 반응 장갑을 사용하는데요. 정면에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철갑탄 같은 운동에너지탄도 방어가 가능한 반응 장갑을 그리고 측면에는 적의 성형 장약탄만이 방어가 가능한 비활성 반응 장갑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90의 측면에 장착된 반응 장갑은 철갑탄에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고작 브래들리의 25mm 기관포의 철갑탄에도 뚫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K21도 도하 능력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런 비활성 반응 장갑만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K21 장갑차는 차체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적의 운동에너지탄도 방어가 가능한 폭발성 반응 장갑에 폭발 에너지를 차체가 견디지 못합니다. 만일 폭발성 반응 장갑을 K21에 탑재하게 되면 K21은 차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K21은 수상도하 능력을 포기한다고 해도 강화할 수 있는 방어력 수준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굳이 수상도하 능력을 포기하고 K21의 방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고 오히려 강화되는 방어력보다 수상도하 능력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비활성 반응 장갑의 가치가 얼마나 낮은지 절실히 알 수 있는데요. 굳이 이런 걸 달기 위해서 수상도하 능력을 포기할 가치가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아마 비활성 반응 장갑과 최신형의 폭발성 반응 장갑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활성 반응 장갑은 폭발하는 화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팽창 물질에 가까운 장갑입니다. 그래서 적의 메탈 제트가 뚫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 부위만이 급격하게 팽창을 해서 적의 메탈 제트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장갑이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이 고속의 철갑탄으로 공격해오면 이 팽창물질은 이런 철갑탄에 대해서는 별로 큰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요즘 많이 쓰이는 반응 장갑은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요즘은 폭약 앞에 일종의 비행판을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적이 성형자격탄이나 철갑탄으로 공격해오면 폭약이 폭발하면서 이 비행판을 날리게 되고, 이 비행판이 성형자격탄은 물론 적의 철갑탄도 방어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행판은 고강도의 방어 소재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적의 철갑탄도 방어가 가능한 반응장갑은 무게가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T-90 전차의 무게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측면에는 가벼운 비활성 반응장갑을, 정면에는 이런 최신 폭발성 반응장갑을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런 비활성 반응장갑은 고작 브래들리의 25mm 철갑탄도 방어하지 못함이 드러나서 그 가치를 의심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K-21의 수상도 하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달아줄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여러분처럼 과거에는 지금이라도 K-21의 도하능력을 포기하고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나 지금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K-21은 만들 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하능력을 포기한다고 해도 강화할 수 있는 방어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기 장갑차는 아직 구체적인 요구 조건은 나온 바가 없지만 최소 25톤의 무게로 보병의 하차를 지원하고 강력한 공격 능력과 능동방어 시스템으로 적의 대전차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차피 방어력을 아무리 강화해도 적의 모든 공격을 방어할 수 없으니 적의 대전차 미사일 등의 공격을 능동방어 시스템에 의존해서 장갑차의 무게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개념인데요. 문제는 최소 25톤이라는 건 어쩌면 차기 장갑차에도 수상주행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자주도하 장비를 도입하고 있고, 이 자주도하 장비는 기존 리본부교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설치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군대 내에서도 굳이 장갑차의 도하 능력이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차라리 해병대용으로 개발 중인 차기 상륙장갑차를 육군에서도 일부 도입해서 만일 도하작전이 필요하다면 이 차기 상륙장갑차로 도하작전을 수행하고 차기 보병전투차에는 도하 능력을 부여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차기 상륙장갑차는 태생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뢰방어 능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차기 상륙장갑차에 의한 도하는 적이 강 주변의 대전차 지뢰만 매설해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반대이고요. 차라리 차기 상륙장갑차가 아니라 굳이 도하용 장갑차를 도입하겠다면 지금 로템에서 개발 중인 30톤대 차륜형 장갑차를 육군의 도하용으로 도입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 장갑차는 최소한 차기 상륙장갑차보다는 높은 지뢰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과연 별도의 도하 능력이 있는 부대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저는 굳이 도하 능력이 있는 부대를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번 연구 영역을 통해서 차기 장갑차의 도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차기 장갑차의 무게는 증가하고 당연히 방어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과연 우리의 차기 장갑차의 도하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이번에 비공이 미국에 의해서 채택되었지만 솔직히 비공은 뛰어난 무기이긴 하지만 그 한계점도 분명한 무기입니다. 특히 비공이 문제가 되는 건 비공은 바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LIG에서 비공2라고 해서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70mm 유도 로켓을 개발하고 있고, 이 녀석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비공을 축소해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비공은 바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도무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양하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바로 이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비공2라면 크기를 줄여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 LIG에서 그런 개념의 무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에 다룬 적이 있는 무기로 바로 무인기에서 발사되는 40mm 유도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무인기에 탑재되어서 보병의 화력 지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육군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나 육군에서는 끝내 이 무기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아닐까 합니다. 우선 이 무기는 구경은 40mm이고 사거리는 1km, 그리고 탄두는 40mm 유탄과 비슷한 위력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 정밀한 유도를 위해서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대표적으로 아파치 헬기의 주력 무기인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목표에 레이저빔을 비추면 미사일이 그 빔을 따라가는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방식은 현공대전차 미사일 같은 미사일이 사용하는
열 영상시커에 비해서는 가격이 월등하게 싸지만 문제는 고작 40mm 유탄과 똑같은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유도하기에는 이것도 비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끝내는 육군에 의해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육군에서 모듈형 지원하기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K-11이라는 복합소총을 개발하다 실패했고, 그리고 대전차 로켓도 한화에 의해서 개발되었지만 성능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비해서 보병분대의 화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고, 육군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죠. 더욱이 그나마 보병분대의 주요 화력이 되어줄 새로운 대전차 로켓은 육군의 높은 요구 성능으로 인해서 아직도 개발 중이고, 실제로 등장해서 부대에 배치되려면 아직도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보병분대의 화력을 강화할 방법이 없는 셈인데요. 그래서 육군에서 보병분대의 화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 모듈형 지원하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군의 보병분대에 배치되어서 시가전이나 아니면 적의 참호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무기를 도입하는 게 목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LIG에서 바로 이 사업에 40mm 유도미사일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40mm 유도미사일은 과거 육군이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 미사일을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못한다고 합니다. 40mm 유탄 발사기에는 미사일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탑재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LIG는 이 미사일을 위해서 별도의 발사기를 개발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는 보병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적의 벙커나 건물을 향해서 조준해서 발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배치되면 특히 시가전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이고,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유도가 되기 때문에 적이 숨어있는 건물의 창문 안으로 유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에 숨어있는 적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채택이 되면 당연히 보병분대의 화력 강화는 물론 시가전 능력도 대폭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채택이 되면이고요. 이 무기도 정말 팔자가 기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군에서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원해서 개발했더니 그때도 거부하고, 보병의 화력 지원 무인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인기에 탑재했더니 이것도 거부하고, 아마 보병의 화력 지원 무인기는 풍산의 화력 지원 무인기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처음처럼 보병의 휴대용 병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이 무기도 참 팔자가 기구한 것 같습니다. 과연 3세판이라고. 이번이 이 무기가 육군에게 채택되기 위해서 세 번째로 도전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과연 채택이 될까요? 이번에도 채택이 안 되면 LIG는 다음번에는 이 무기를 어떤 식으로 육군에 제안할지도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 보병분대의 화력 강화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조속히 보병분대의 화력을 강화할 무기가 배치되어야 한다는 건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 무기라도 빨리 육군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서 보병분대에 배치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차기 장갑차의 수상주행 문제와 그리고 LIG의 40mm 유도미사일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특히 걱정이 되는 건 제발 이번에는 K-21 같은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수상주행 능력을 포기하고 차기 장갑차의 방어 능력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